세상에 태어난 첫날, 축복 대신 차가운 진흙탕과 굶주린 짐승의 이빨을 마주해야 했던 생명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끔찍한 돼지우리에 던져진 이 갓난아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작은 호흡은 잔인한 세상의 편견과 폭력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친모에 소름 끼치는 살해 위협부터 가장 믿었던 이들의 배신,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을 향한 목숨을 건 여정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악의와 가장 빛나는 선의가 교차하는 숨막히게 처절하고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인간의 거대한 생존 서사시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1960년대, 지독한 가난과 보수적인 관습이 짙게 깔린 한국의 어느 외진 시골 마을입니다. 먹고 살기조차 팍팍했던 이 시절, 마을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했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오직 부모의 보호 아래서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작은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비정한 어머니에 의해 가장 더러운 곳에 버려졌습니다. 아이의 과거는 핏빛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를 둘러싼 환경은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밤과도 같았습니다. 생존 자체가 기적이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핏덩이 아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내던져졌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의 공기는 서늘하고 습했습니다. 서연은 옆집으로 가기 위해 이웃집 돼지우리 옆을 종종 걸음으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분 나쁜 돼지의 울음소리 사이로 가냘프고 기이한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고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아올랐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돼지우리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진흙과 배설물 더미 위에 핏기가 채가 시지도 않은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차에 되어 보이지 않는 핏덩이였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서연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거대한 어미 돼지가 아기를 향해 탐욕스러운 입을 벌리며 다가가는 순간 그녀는 이성을 잃고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치마가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짐승의 주둥이 바로 밑에서 기적처럼 아기를 낚아챘습니다. 놀란 돼지가 사나운 눈빛으로 꿀꿀거리며 달려들자 서연은 발로 짐승의 주둥이를 세차게 걷어차고는 울타리 밖으로 정신없이 넘어 나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아기를 품에 꽉 껴안은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것, 대체 어떤 독한 애미가 제 핏덩이를 짐승 먹이로 던져준단 말이냐.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아기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자신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온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내내 군부를 지펴두어 바닥이 절절 끓는 따뜻한 아랫목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아기의 작은 몸은 추위와 공포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롱에서 가장 깨끗하고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어 얼음장 같은 아기의 몸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그때서야 그녀의 눈에 끔찍한 흔적이 들어왔습니다. 아기의 연약한 목에 더러운 무명천이 올가미처럼 꽉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아기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천 조각을 바라보며 서연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우유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숟가락에 우유를 조금 담아 아기의 입술을 적셔주자 죽어가던 생명은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우유를 삼켰습니다. 허겁지겁 우유를 받아먹는 아기의 가여운 모습에 서연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배를 조금 채운 아기는 곧 지친 듯 눈을 감고 색색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은 아기의 머리맡에 멍하니 주저앉아 방금 전 자신이 목격한 지옥 같은 돼지우리의 풍경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애썼습니다. 도대체 세상 어떤 악마가 이토록 아름답고 무해한 생명을 그토록 잔인하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공포로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아기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부엌으로 나와 남편 태식을 위한 아침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읍내로 일거리를 찾아 나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살인마가 언제 이 집으로 쳐들어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아기를 앗아갈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서연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태식 씨가 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어서 와야 할 텐데.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마 위에서 물을 썰었지만 손끝이 심하게 떨려 칼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아기가 깨어 울지는 않을까 불안해진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살며시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새근새근 숨을 쉬며 평온하게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창밖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부엌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굳어버린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태식이 다급하게 서연의 양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턱을 덜덜 떨며 한참 동안이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태식의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제가 오늘 아침에 겪은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일단 저를 따라와 보세요. 서연은 태식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태식의 눈동자가 이불에 쌓여있는 핏덩이를 보고는 커다랗게 확장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 집 애야? 태식이 더듬거리며 묻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침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이웃집 돼지우리에서 들려온 소리, 짐승의 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아기, 그리고 아기의 목을 조르고 있던 잔혹한 무명천까지.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태식의 주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천벌을 받을 인간들. 당장 마을 이장님께 달려가야겠어. 이대로 둘 순 없지. 태식은 그 길로 집을 박차고 나가 마을 이장인 김 이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서연은 불을 떼고 물을 끓이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이웃집 누군가가 아기를 죽이려 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돌아온 태식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김 이장님이 오늘 밤 당장 마을 회의를 소집하시겠대. 그런데 여보, 문제는 우리가 이 녀석을 거둘 형편이 안 된다는 거야. 갓난쟁이 먹일 젖도 없고 우리 꼴도 말이 아니잖아. 태식의 현실적인 말에 서연은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들의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 가엾은 생명을 향한 뜨거운 모성애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김 이장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불길한 호기심이 팽팽하게 맴돌았습니다.
침침한 호롱불 아래선 김 이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였는가? 오늘 서연네가 겪은 끔찍한 일은 다들 귀동냥으로 들었을 터. 이제 우리가 정해야 할 건 이 버려진 핏덩이를 누가 거둘 것인가 하는 문제네. 이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보릿고개에 남의 자식, 그것도 돼지우리에 버려진 재수없는 아이를 맡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분위기는 점차 싸늘해졌고 뒤쪽에 서 있던 몇몇 사내들은 능력도 없는 서연이가 주워왔으니 서연이가 도로 갖다 버리든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오 라며 잔인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 끔찍한 말에 서연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이웃집 여인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입들 다물지 못해요. 짐승만도 못한 소리를 짓거리다니. 미숙은 군중을 노려보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막내둥이 민수도 이제 막 열흘을 넘겼습니다. 내 젖이 넉넉하진 않아도 두 아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거요.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소. 미숙의 결단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미숙의 손을 꽉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끝나고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던 그 시각, 마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외딴 초가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썩은 시래기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방 안, 갓 출산한 젊은 여인 화영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이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맴돌았고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방구석에는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한 노파와 그녀의 남편 황노인이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끔찍한 핏덩이는 확실히 처리한 거겠지? 화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황노인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어. 내 그 돼지우리 한가운데다 팽개치고 왔은께. 지금쯤이면 짐승들 뱃속에 들어가 뼈도 안 남았을 거구만. 하지만 황 노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볼까 두려워 천조각으로 아이의 목을 대충 조른 채 도망치듯 아이를 던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바깥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가 주워왔대, 아기가 살아있대, 그 소리를 들은 화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아있다고? 당신이 죽였다고 했잖아. 화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황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과거와 수치가 살아남았다는 공포심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미숙의 집에서 민준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같이 미숙의 집을 찾아가 민준의 얼굴을 비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직접 젖을 물리진 못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민준은 이미 자신의 친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마을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시각.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칭칭 감은 한 여인이 미숙의 집 담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친모 화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였고 손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농기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인 그 아이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몰래 집 안으로 숨어들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미숙이 마당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사이 화영은 소리 없이 부엌문을 열고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2개의 작은 요람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둘 중 어느 아이가 자신의 핏줄인지 어두운 방 안에서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에 찬 눈으로 첫 번째 요람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마당에서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화영은 황급히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몸을 날렸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던 미숙은 검은 그림자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치듯 미숙의 집을 빠져나온 화영은 숨을 헐떡이며 외양간 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외양간에는 마을에서 가장 성질이 사납기로 소문난 거대한 수소가 거친 콧김을 내뿜으며 묶여 있었습니다. 화영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던 그녀는 미숙의 가족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당에 모여있는 틈을 타 다시 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요람 중 하나에 누워있는 아기를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아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전에 그녀는 밖으로 내달렸고 곧장 외양간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것, 이번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다. 화영은 이를 갈며 육중한 발굽질을 해대는 사나운 수소의 발밑으로 아기를 무참히 내던졌습니다. 분노한 소가 뒷발질을 하며 날뛰기 시작했고 화영은 그 끔찍한 장면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살핌이었을까요? 흥분하여 길길이 날뛰던 거대한 수소는 신기하게도 자기 발밑에 떨어진 아주 작은 핏덩이를 밟지 않기 위해 기이할 정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소의 콧김이 아기의 얼굴에 닿을 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만 날카로운 발굽은 번번이 아기의 작은 몸을 빗겨나갔습니다. 아기는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채 울음을 터뜨렸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가닿기 시작했습니다.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아기의 울음소리에 가장 먼저 뛰어온 것은 미숙의 남편 상철이었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외양간 문을 열어젖힌 상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거대한 수소의 뒷발 바로 아래 흙먼지를 뒤집어 쓴 갓난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애가 있어. 상철이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짐승의 다리 사이로 뛰어들어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숙과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습니다. 아기의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싹에는 찢어져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외상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이런 짓을 우리 아기였으면 어쩔 뻔했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온 서연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민준을 넘겨받아 자신의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내 아기야, 내 가여운 민준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진동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이장은 즉각 동네 사내들을 소집하여 밤새 보초를 서게 했고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살인매에 대한 공포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꼭 안은 채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외양간에 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화영의 증오 어린 눈빛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서연과 민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민준도 촛돌을 넘긴 사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미숙의 집에서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자 서연은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민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서연과 태식은 민준을 친자식 이상으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품에 안겨 엄마라고 처음 부르던 날,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루에 앉아 민준이 흙장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서연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는 언제나 지울 수 없는 공포가 짙은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밤이나 마당의 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저댈 때면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옛날 민준을 소발굽 아래로 던졌던 악마 같은 생모가 언제 다시 찾아와 아이를 앗아갈지 모른다는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에서는 종종 검은 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배회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럴 때마다 서연은 민준을 품에 꼭 껴안고 외출조차 삼갔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야. 서연은 깊은 밤 잠든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두 모자는 불안과 사랑이 교차하는 위태로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7살이 되어 마을 서당 격인 작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또 다른 지옥이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박 선생은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이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이나 고아들을 유독 괴롭히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잔혹한 사람이었죠. 입학 첫날부터 박 선생은 출신 성분이 불분명하고 돼지우리에서 주워왔다는 소문이 꼬리표처럼 붙은 민준을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이 돼지우리에서 주워온 청어사. 내 놈이 글을 배워서 무얼 하겠느냐. 박 선생은 교실 한가운데서 민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대나무 회초리로 사정없이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민준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면 더 심한 매질이 돌아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실 안의 다른 아이들은 박 선생의 눈치가 보여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쉬는 시간이 되면 민준을 더러운 아이라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저리가, 냄새나는 녀석아. 너랑 놀면 나한테도 돼지 냄새가 난댔어. 아이들의 조롱과 멸시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방과 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민준의 작은 어깨는 슬픔으로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지만 마을의 유일한 권력자였던 선생에게 항의할 힘조차 없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지옥 같은 괴롭힘과 마을 어귀를 맴도는 친모의 스산한 그림자를 견디지 못한 민준은 점차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다른 아이들은 따뜻한 저녁 밥상으로 향했지만 민준은 인적이 드문 뒷산 바위 틈이나 버려진 동굴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캄캄한 산속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잔인한 시선과 박 선생의 회초리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바위 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할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엄마도 나를 버리고 사람들도 나를 때리는 걸까?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는 세상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뼈저린 고독이 잿빛 멍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이 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횃불을 들고 온 산을 헤매며 목이 쉬어라 민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이슬 바위 틈에서 추위에 떨며 잠든 민준을 발견할 때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내 새끼야. 제발 도망치지 마.
이 어미가 널 지켜줄 테니 제발 혼자 이러고 있지 마. 서연의 눈물방울이 민준의 차가운 뺨에 떨어질 때면 민준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산속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모자는 오직 서로의 천에만 의지한 채 세상의 차가운 폭력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운명은 민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던 서연마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고된 농사일과 민준을 향한 끊임없는 마음고생은 결국 서연의 건강을 갉아먹었고 그녀는 폐병이라는 무서운 병매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시뻘건 피가 섞여 나왔고 그녀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살림살이를 내다 팔고 밤낮으로 품팔이를 다녔지만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약값을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산으로 달려가 서연의 기침에 좋다는 약초와 열매를 미친 듯이 캐 모았습니다. 찔레꽃 가시에 손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산에서 캐온 약초예요. 이거 드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민준이 끓여온 쓴 약초물을 마시며 서연은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거친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예쁜 민준이 엄마가 끝까지 널 지켜줘야 하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어쩌노. 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서연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집안에는 무겁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태식은 절망에 빠져 매일 밤 막걸리로 슬픔을 달랬고 민주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양어머니의 모습을 공포 어린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소년의 세상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리던 어느 깊은 밤 서연의 호흡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옅은 핏물 냄새와 타다 만등잔 기름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 이장과 미숙 등 이웃들이 서연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은 초점 잃은 눈을 간신히 치켜뜨며 허공을 헤매다 민준을 찾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기, 어디 있니?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던 민준이 무릎으로 기어와 서연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민준의 오열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연은 남은 온 힘을 쥐어짜내어 아들의 젖은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넌 절대 버림받은 게 아니야. 넌 내게 온 최고의 선물이었어.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남아야 한다. 알았지? 꿋꿋하게 살아남아.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서연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숨결이 그녀의 입술을 빠져나가는 순간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이내 민준의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엄마, 엄마, 눈 좀 떠봐요. 나만 두고 가면 난 어떡해. 소녀는 식어가는 양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을비는 마치 하늘이 소년의 끔찍한 고독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의 장례식 날, 마을 뒷산의 공동묘지로 향하는 상여 행렬은 침통했습니다. 구슬픈 상여 소리가 산자락을 휘감아 돌 때마다 상복을 입은 민준의 작은 어깨는 처절하게 들썩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가엾은 소년을 동정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의 관이 차가운 흙 속으로 내려가고 붉은 흙이 덮이는 순간 민주는 묘 구덩이로 뛰어들려 하며 발악했습니다.
나도 데려가요. 엄마랑 같이 묻어줘. 나 혼자 어떡하라고. 태식과 동네 사내들이 기절할 듯 발버둥 치는 민준을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 무덤 앞에는 오직 민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소녀는 흙투성이가 된 봉분을 껴안고 밤이 이슥해지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소년의 머리칼을 적시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던 유일한 세상은 영원히 흙 밑으로 사라졌고 소년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지독한 고독과 생존의 투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말수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마을 길을 걸을 때면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빈자리는 소년의 영혼에 도저히 메워질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남겼고 세상은 전보다 훨씬 춥고 잔인하게 그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나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홀로 남은 남편 태식은 읍내에서 만난 매몰찬 인상의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새어머니로 들어온 여자는 첫날부터 민준을 벌레 보듯 취급했습니다. 어디 근본도 모르는 고아 녀석이 밥축내는 꼴이라니. 꼴 보기 싫으니 나가서 장작이나 덮해와. 한겨울에도 그녀는 민준에게 얇은 호적삼 하나만 입힌 채 고된 집안일과 파티를 강요했습니다. 민준의 손등은 추위와 노동으로 갈라져 피가 맺혔고 끼니는 늘 찬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인 짠지가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민준은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헛간 볏짚 더미에 파묻혀 추위에 떨며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태식은 새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민준의 고통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가끔 태식이 술에 취해 들어와 민준의 등을 쓰다듬으려 할 때면 새어머니는 바가지가 깨질 듯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저놈을 끼고도니 저놈이 내 알기를 우습게 알지. 당장 저 녀석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나가겠소. 그럴 때마다 태식은 고개를 푹 숙였고 민주는 헛간 구석으로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세상 천지에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처절한 버림받음의 감정이었습니다. 민준의 눈동자에서는 어린아이다운 빛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하루하루를 버텨내려는 생존의 도끼만이 서리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추위가 끝없이 이어지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거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남미의 먼 대륙으로 농업 이민을 떠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라고 했던가? 거기 가면 땅을 몇만 평이나 거저준대. 농사만 지으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매일같이 이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김 이장은 며칠간 읍내를 오가며 이민 서류를 확인했고 마을 회의를 열어 집단 이주를 제안했습니다. 태식의 눈에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자.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그 길밖에 없어. 새어머니 역시 찬성하며 당장 집과 세간살이를 처분하자고 서둘렀습니다. 민주는 헛간 문틈으로 부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드디어 이 끔찍한 마을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매일 나를 괴롭히는 박 선생도 나를 짐승처럼 쳐다보는 동네 사람들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민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짐을 쌌고 소를 팔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일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가면 새어머니도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아버지도 다시 예전처럼 나를 보며 웃어주지 않을까. 소녀는 매일 밤 남미의 넓은 초원을 상상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민을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고 이웃들과 작별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민준도 낡은 보따리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연의 낡은 비녀 하나와 해진 옷가지를 소중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헛간 밖을 서성이고 있을 때 마당 어두운 구석에서 태식과 새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쳤어요. 뱃삭시 한두 푼인 줄 알아. 그 귀한 돈을 왜 생판남인 저놈한테 써야 하냐고요.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서연이가 키우던 자식인데 어떻게 버리고 가. 태식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새어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이야. 여기다 두고 가요. 고아원에 가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니까. 만약 저놈 데려가면 나도 안 갈 줄 알아.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마당의 돌담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또다시 나만 이 지옥에 남겨지는구나. 민주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날 동이 트기도 전 마을은 떠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소달구지와 트럭이 마을 어귀에 길게 늘어섰고 짐짝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실렸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꼭 쥔 채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짐을 챙겨 나오다 민준을 발견하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설마 따라올 생각은 아니지?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민준의 멱살을 움켜쥐고 헛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똑똑히 들어. 넌 우리 핏줄이 아니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우린 널 데려갈 돈도 없고 그럴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어. 여기서 고아원에 가든 빌어먹든 알아서 살아. 그녀의 서슬퍼런 독설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태식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민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의 비녀가 보따리 밖으로 삐져나와 아침 햇살에 슬프게 반짝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트럭의 꽁무니를 바라보며 민준은 쫓아가지도 소리쳐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동네 우물가로 걸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버려진 개들의 짖는 소리만이 텅 빈 공터를 울렸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녀는 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절망적인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모두가 떠난 줄 알았던 텅 빈 마을. 흙먼지가 가라앉은 우물가에서 웅크려 오는 민준의 곁으로 누군가의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굵고 따뜻한 목소리에 민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뒷정리를 위해 가장 늦게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민준의 얼굴을 본 김 이장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태식이 이 못난 놈, 기어이 핏덩이를 버리고 갔단 말이냐.
김 이장은 한숨을 내쉬며 커다란 손으로 민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이장이었지만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소년의 비참한 몰골 앞에서는 끓어오르는 연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널 버린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다. 세상 인심이 원래 이리 독한 것이다. 김 이장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으로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너를 데려가마. 내 집에는 딸만 둘이니 넌 오늘부터 내 아들로 삼겠다. 어차피 머나먼 타국으로 가는 길, 밥 한 숟갈 더 얻는다고 내 살림이 거덜나진 않아.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김 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대한 나무 그늘 같은 든든함이었습니다. 민준은 참았던 설움이 폭발하여 이장의 거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묵묵히 소년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장이 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자 남은 마을 사람 중 일부, 특히 평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던 동네 안악정이가 눈을 흘기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장 어른, 무슨 오지랖으로 그 재수없는 애물단지를 거두십니까요? 제 애미도 버리고 간 자식을 잘못 거뒀다간 배 타기도 전에 무슨 사달이 날지 모릅니다요. 정의의 뾰족한 목소리에 민준은 움찔하며 이장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김 이장은 호랑이 같은 눈으로 정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시끄럽소. 이 비정한 인간들아. 아이가 돼지우리에 버려졌을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주둥아리만 나불거리는 꼴이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오늘부로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니 앞으로 한 번만 더 이 아이에게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벼락 같은 이장의 호통에 정의는 입을 삐죽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장의 아내 최 여사 역시 남편의 뜻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따끈한 국밥을 내어와 민준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배고팠지? 어서 먹어라. 이제 넌 우리 식구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최 여사의 따뜻한 미소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을 보며 민준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다시 한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얼어붙었던 소년의 마음에 아주 조그맣고 따뜻한 봄볕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과 김 이장 가족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부산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민준에게 기차는 난생 처음 타보는 거대하고 신기한 쇳덩어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무서운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과 산, 낯선 마을들의 풍경에 소녀는 넋을 빼앗겼습니다. 우와,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민준이 창문에 코를 박은 채 감탄하자 최 여사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갈 곳은 이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넓은 곳이란다. 하지만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쑥불쑥 과거의 트라우마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면 돼지우리의 끔찍한 악취와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친모의 환영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김 이장이 큰 손으로 민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아, 뒤돌아보지 마라. 지난 일은 저 철길 뒤로 다 던져버려라. 넌 이제 새 삶을 살러 가는 거다. 그 묵직한 한마디는 소년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강력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부산항에 가까워질수록 열차 안은 새로운 대륙에 대한 기대와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으로 술렁였습니다. 민준 역시 두 주먹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을 거야. 이장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보란듯이 살아남을 거야.
소년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강렬한 결의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산항 부두에 도착한 민준의 입은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는 산만큼 거대한 철선이 백고동을 웅장하게 울리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지푸른 바다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은 산더미 같은 짐을 짊어지고 개미떼처럼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자신의 몸집만한 짐가방을 낑낑대며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자, 조심해서 올라와라. 발 헛디디지 말고. 앞에서 끌어주는 이장과 뒤에서 밀어주는 최 여사 덕분에 민준은 무사히 갑판 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배가 서서히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하자 갑판에 모인 사람들은 하염없이 멀어지는 고국의 산천을 바라보며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감정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끔찍하게 괴롭히고 버렸던 땅. 그 땅이 거대한 파도 너머로 작아지는 것을 보며 그는 슬픔보다는 지독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안녕. 나를 버린 엄마도 매몰찬 아빠도 무서운 선생님도 이제 안녕. 민준은 거세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조름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왠지 모르게 가슴을 뻥 뚫리게 했습니다. 최 여사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 끝에 우리가 살 새로운 세상이 있단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는 거대한 여객선과 함께 버려진 아이 민준의 인생은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미지의 대양을 향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미를 향한 태평양 횡단은 고되고 지루한 여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보이는 것이라곤 끝없이 일렁이는 파도와 둥근 수평선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민자가 극심한 뱃멀미와 향수병에 시달리며 선실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민준은 오히려 이 거대한 배 위에서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갑판을 청소하는 선원들을 돕고 이장 내외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그런 민준을 보며 같은 배에 탄 사람들도 점차 그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거대한 노을이 바다 위로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선장실 근처에서 망원경을 들고 있던 갑판장이 다가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는 민준에게 망원경을 건넸습니다. 꼬마야, 저길 한번 볼래? 민준이 조심스럽게 망원경에 눈을 대자 희미하고 길쭉한 검은 띠가 아스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예요? 구름인가요? 민준이 묻자 갑판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땅이다. 우리가 곧 도착할 새로운 대륙이지.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뿌리내려야 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미지의 세계가 마침내 그 웅장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민준은 망원경을 꽉 쥔 채 그 희미한 윤곽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뜨거운 생명력이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배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린 이민자들은 곧바로 털털거리는 낡은 트럭에 짐짝처럼 실려 끝없이 펼쳐진 팜파스 대평원을 향해 며칠을 더 내달렸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방을 둘러봐도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붉은 흙먼지가 회오리치는 이 낯선 땅에서 그들은 맨손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김 이장과 민준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자,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나무를 베고 집을 짓자. 김 이장의 지휘 아래 13살이 된 민준은 어른 몫의 일을 해내며 억척스럽게 땅을 일구었습니다.
손바닥은 낫질과 도끼질로 굳은 살이 박여 돌덩이처럼 단단해졌고 어깨는 남미의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릿빛으로 그을려갔습니다. 황무지에 옥수수 씨앗을 뿌리고 우물을 파고 벽돌을 구워 흙집을 올리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민준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신성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쏟아질 듯 빽빽한 남방우에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고향의 밤하늘을 떠올렸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친 대지는 자신의 땀방울에 정직하게 보답했고 적어도 그를 벌레 취급하거나 죽이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이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주는 어느덧 20대 중반에 늠름하고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넓은 어깨와 굵은 팔뚝, 그리고 깊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그는 이민자 정착촌에서 가장 성실하고 유능한 농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 이장 내외는 민준을 친아들처럼 자랑스러워했고 이제 농장의 모든 실질적인 운영은 민준의 몫이 되었습니다. 광활한 해바라기 밭과 옥수수밭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수확기가 되면 트랙터를 모는 민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일하고 텅 빈 방으로 돌아올 때면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도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을 갖고 싶어. 그것은 돼지우리에 버려졌던 핏덩이 시절부터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맺혀있던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이웃 한인 정착촌의 교회 예배당에 갔던 민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피아노를 반주하던 아가씨, 바로 이웃 농장 이신의 셋째 딸 지윤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칼과 선한 눈웃음을 가진 지윤을 본 순간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강렬한 봄바람이 거침없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용기를 내어 며칠 뒤 말을 타고 이신해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지우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멋진 승마 바지 차림에 민준을 보고는 흠칫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계십니까? 민준이 모자를 벗으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지우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손을 앞침에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마구간에 계세요. 그 전에 먼 길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지윤의 안내로 집 안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지윤이 정성껏 내어온 따뜻한 커피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트랙터 고치는 일밖에 모르던 민주는 섬세한 꽃무늬 찻잔을 들고 지윤과 마주 앉은 이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커피 향이 참 좋습니다. 농사일만 하느라 이런 호사는 오랜만이네요. 민준의 어눌하지만 진솔한 말에 지우는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하다는 소문은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손을 보니 정말 그러신 것 같네요. 지윤의 시선이 민준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커다란 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혐오나 동정이 아닌 깊은 존경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확신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자신의 안식처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민준은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자주 이신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부서진 농기구를 고쳐주기도 하고 수확기에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지윤 역시 민준이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고
그를 위해 특별한 새참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팜파스의 붉은 석양 아래서 나란히 걸으며 민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버려진 핏덩이였던 기억, 목숨을 위협받았던 공포, 그리고 이국 땅에서 흘렸던 숱한 눈물들까지.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 끔찍한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반듯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제가 민준 씨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지훈의 그 한마디는 민준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의 흉터마저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모두 끝난 어느 맑은 날, 민준은 각 잡힌 양복으로 갈아입고 있이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지훈 씨를 제게 주십시오. 비록 가진 것은 이 두 손과 땅떼기뿐이지만 제 목숨을 바쳐 지훈 씨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겠습니다. 이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민준의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의 땀 냄새나는 굳은 살을 믿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마침내 이민 정착촌 전체가 들썩이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들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소박한 마을 예배당 안, 환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천사처럼 눈부셨고 턱시도를 입은 민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례석에는 민준을 거두어 친아들처럼 키워준 김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진흙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장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자라나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례사가 울려 퍼질 때 민주는 하객석 뒷자리에 환한 미소로 앉아있는 환영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지켜주었던 첫 번째 어머니 서연이었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시나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살아남아서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예식을 마친 후 민준과 지우는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와 꽃종이 세례를 받으며 예배당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팜파스의 청명한 파란 하늘 위로 하얀 새떼가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고통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온 한 인간이 쟁취해낸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대신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직접 흙을 구워 지은 아담하고 아늑한 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집안을 따스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지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난로 위에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콤하고 평화로운 음식 냄새를 맡으며 민주는 난로 곁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차가운 헛간에서 덜덜 떨며 맡았던 매캐한 지푸라기 냄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사랑하는 아내가 피워내는 따뜻한 생명의 온기만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찌개 다 끓었어요. 어서 와서 저녁 먹어요. 지훈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을 뜬 민주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와 정갈한 반찬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스럽게 미소 짓는 아내. 민주는 지훈을 등 뒤에서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내 인생에 와줘서, 나의 진짜 집이 되어줘서. 돼지우리에 버려졌던 이름 없는 핏덩이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견고하고 따뜻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팜파스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었지만 그들의 창문 안쪽으로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과 희망의 불빛이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핏덩이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민준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모진 폭력과 비정함 속에서도 결코 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희생적인 사랑, 김이장의 든든한 보호, 그리고 지훈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의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를 가장 잔인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지만 굳은 의지와 사랑이 있다면 그 진흙 속에서도 기어이 찬란한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아무리 어둡고 험난하게 느껴지더라도 마음속에 어떤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간직하고 계신가요? 오늘 민준의 위대한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시련과 그것을 이겨낸 힘은 무엇이었는지 따뜻한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큰 감동을 만듭니다.